네, 안녕하십니까. 금속물리학 수업의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산과 석출물에 대해서 배웠죠. 네, 산과 석출물에서 배웠는데, 이 산과 석출물을 제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상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상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하고, 이제 그 상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일 대표적인 재료가 뭐죠? 철이죠. 네, 철을 중심으로 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3학년 1학기 들으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상변태학 수업을 듣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 간- 세부적인 원리 같은 경우는 아마 상변태압에서 잘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상태도를 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첨언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도에서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좀 하고 이 상태도 기반으로 해서 철탄소 합금계에서 어떻게 이 상태도를 보는지에 대해서 어, 한번 좀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태도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겠죠? 상태도에 대한 정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합 조건에서 이제 합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들의 안정된 영역을 정의를 합니다. 상태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왜 정합 조건이 들어갔을까요? 정합 조건이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저번에도 봤겠지만은 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상태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온도고 여기가 압력이죠. 네. 그래서 그 상태도 역시 이제 압력에 의해서 의존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합 조건이라는 정의가 꼭 붙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금속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체죠. 고체는 압력에 그렇게 예민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합 조건이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조건에서는 이런 상관계가 전부 다 평형 상태도거든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상이 안정한 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있을 때 안정한 상이 되는데, 자, 만약에 이제 특정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만약 3D 프린팅 같은 걸 했을 때 보게 되면은 레이저를 쭉 한번 스캔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갔다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냉 조건이 생기게 되면은 얘 상태 자체가 에너지가 좀 높은 안정하지 않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하지 않은 상태를 흔히 이제 준안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준안정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 상태도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안정 상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뭐 상평형 상벤트 시간에서 스피노다의 분해라든지 그런 좀 세부적인 반응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그런 반응을 배우게 될 때 점선 형식으로 나오는 상태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녀석들의 뭐 네, 나타나지 직접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얘가 이런 준안정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안정상 상태보다는 에너지가 높다는 거죠.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이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평형 좋은 상태로 이동하긴 할 건데, 다만 고체 상태에서 고체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게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구동력이 낮다 보니까 매우 느린 속도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준항정상이구나. 잘 안 바뀌네. 이 정도로 이제 치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들을 보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 상태들을 봤을 거예요. 이제 뭐 흔히 탄소 상태도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형상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한 형태로 가서 액체상하고 고체상 그리고 액체 플러스 고체가 같이 있는 요렇게밖에 없는 녀석들이 가끔 존재를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리랑 니켈 합금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비율의 조성에서 동일한 결정체 구조를 가지는 합금을 전율 고용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전율 고용체가 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액체 고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라인에서
이제 구리랑 이제 니켈이 있잖아요. 액체 구리, 네, 구리가 액체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고체에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이 녀석들이 있을 때 얘네의 부분 분자 자유 에너지가 액체에 있건 고체에 있건 SCU죠. 네, 이를 항상 동일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접선이 존재를 하면은 액상선 고상선에서의 농도가 분리가 되더라도 이 둘의 에너지 상태가 네, 부분 에너지 상태가 동일하다는 거고 이때에 이제 고상선 액상선 농도 확인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상선 농도를 확인하게 되면은 이 접선에서의 교점이 이 가로에서의 교점하고 동일하게 겹친다. 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액상선 고상선에서의 교점이 나타나게 되면은 얘 둘 사이에서의 상분율을 이제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분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재료과학 시간에도 작년에 뭐 여러분들 2학년 때 재료과학 시간에도 배우긴 배웠을 건데 이제 앞에서 전율공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렛대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Z라는 조성을 가지고 액화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응고를 시켜요. 응고를 시키면은 요 온도에서 고체랑 액체가 동시에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고체랑 액체가 얼마만큼 존재를 할까요? 얼마만큼 존재를 하는지를 좀 알아야겠죠. 그 얼마만큼 존재를 하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세워진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율 고용체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농도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분리가 되게 되면 이런 식의 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무게 분율을 이용해서 밸런스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0.73이라는 농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0.61을 구리 기준이에요. 0.61을 가지고 있는 고체가 얼마 정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0.78이라는 액체 비율을 가지고 있는 무게가 1-W, W가 지금 고체 무게 비율이니까 각각의 무게 분율 기준으로 저울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체에서의 분율이 나오게 될 거고 액체에서의 분율도 동시에 나오겠죠. 예, 이런 원리가 보게 되면은 결국 농도가 네,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은 얘의 농도, 얘의 농도, 얘의 분율 간에 이제 곱셈을 했을 때 항상 동일하게 네, ml, ms 동일하게 요 값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들의 곱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계산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가끔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계산을 뭐 상태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산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한 가지 특징이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액상선, 고상선 모양이 항상 요런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양이 과연 항상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예, 동일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상평형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자유에너지에 의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유에너지에서 액상의 곡선 분포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태도에서 모양이 바뀌게 돼요. 하나가 이제 극대고 뭐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극자 붙인 거 보면 아시겠지만 극대랑 극소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극소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고체 자유에너지 곡선이 액체보다 작은 공률을 가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고체가 이제 공률이 이런 식으로 작아요. 그리고 액체가 자유에너지 곡선이 이런 식으로 공률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얘네들이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접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생기다가 네, 점점 이제 좁아질 거예요. 네, 온도가 내려가면은 온도가 내려가서 좁아지면서 액체랑 이제 고체가 완전히 다시 벌어지는 이런 시점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온도에 따라서 쭉 포인트를 막 그려볼 수 있겠죠. 농도가 이런 식으로 CD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농도들을 쭉쭉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극소점이죠.
네,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극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극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고체 반대로 이거는 고체 자유에너지 곡선이 액체 곡선보다 공률이 더 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만 만나겠죠. 한 점에서만 만나다가 얘가 점점 이제 커지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교점들이 쭉 생기죠. 쭉 생기면서 점점 이 교점들이 벌어지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솔리 그 고체랑 액체가 다시 벌어지게 돼서 이런 식으로 점이 하나로 모이게 되는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얘를 이제 온도에 따라서 그려보게 되면은 아까랑은 뒤집어져서 반대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 이 점이 극대가 되겠죠. 그래서 극소 극대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때에 요 점 있잖아요. 극소점이랑 극대점. 여기는 이제 또 두상의 영역의 경계가 만나는 점이라서 이제 또 다른 말의 표시가 있어요. 상합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조성이랑 온도 변화 없이 바로 그냥 응고 발생해버리죠. 네, 그런 지점을 이제 상합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 적혀 있는 용어에 대한 의미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그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온도가 쭉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격자가 형성이 되죠. 맞죠? 격자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건데, 네, 격자 형성된 합금 원소 A랑 B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합금 원소 A, B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A가 우세할 수도 있고 B가 우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각각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우세할 수도 있고, 각각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우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얘가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특정 조성 안에서 그 상당히 규칙성이 있는 A, B, 뭐 A, B, 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특정 규칙성이 있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요거를 바로 초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초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음의 편차에 있을 때만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얘가 양의 편차에 있으면은 이제 에너지가 EABB가 따로 있는 게 EAB보다 안정하기 때문에 그냥 AABB끼리 지들끼리 뭉치려고 해서, 네, 요런 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첫 번째로 음의 편차에 있을 때만은 요런 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되면 이제 AB 간의 결합 상태가 더 안정적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확산이 잘 되죠. 확산이 잘 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규칙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하더라도 원자들이 이동이 잘 일어나니까 형성이 상대적으로 잘 안 돼요.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형성된 게 상당히 좀 짧은 범위에서만 단주기로만 일어나거든요. 요 단주기로만 일어나는 거를 이제 쇼트레인지 오더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짧은 범위에서 규칙적인 초격자가 형성되는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낮은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확산이 잘 안 일어나고,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해지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저온에서 에너지가 낮은데 에너지 낮은 상태 더 유지하고 싶어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격자가 규칙적으로 형성되더라도 일단은 얘가 에너지가 안정하고, 그리고 얘들이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적으니까 얘들이 확산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에너지가 낮고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아까 말했던 그 쇼트레인지 오더링보다는 조금 더 장범위의 규칙 구조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쇼트가 아니다 뭐다 롱레인지 오더링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질서를 유지하는 규칙적인 영역들이 존재할 건데, 이 규칙적인 영역들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 이 녀석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결정립 안에 다수의 도메인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은 그 도메인과 도메인이 아닌 녀석들 간의 경계면이 존재를 해서 도메인 경계면, 도메인 바운더리가 이제 형성이 될 거고, 이게 쉽게 이제 그 흔히 이제 조직이라든지 결함 시간에 배우게 되는 안티페이스 바운더리랑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네, 완전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비슷하다고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네, 그리고 또 상태도에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특이한 반응이 뭐냐면은, 그 고용도 간극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그 A라는 원소가 있고, A라는 조성이 우세한 알파가 있고, 뭐 B라는 조성이 우세한 베타라는 게 있을 건데, 이 녀석이 만약에 성분과 분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성분과 분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얘 같은 경우는 재료가 음의 편차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얘는 재료가 양의 편차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A, B 이런 식으로 이제 섞이는 것보다는 A, A, B, B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게 우세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얘네가 그냥 한상 알파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A가 좀 더 우세한 알파 1 그리고 B가 우세한 알파 2가 국부적으로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이런 국부적인 상분리에 의해서 이제 고용도의 간극이 이제 이게 그 요 차이가 발생해서 간극이 발생을 하게 되고 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합금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원자 크기가 이제 큰 원소 차이가 크게 되면은, 어, 원자 크기가, 원자 크기의 차이가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치환형 고용체에서도 이제 얘네들은 고용이 안 되겠죠. 네, 고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대표적인 원소가 금이랑 니켈이 동시에 들어간 케이스예요. 금이랑 니켈 원자 번호 차이 보면 엄청 크죠? 그래서 얘가 원자가 엄청 크고 얘가 원자가 엄청 작다 보니까 치환형 원소를 만들기엔 조금 애매하고 이제 그렇다고 침입형으로 들어가자고 하니 그것도 또 이상한 네, 그런 패턴들이 형성이 돼서 네, 이런 식으로 상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여튼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재료가 성분 간의 분리가 발생을 양의 화학적 활성도가 이제 양의 편차에 있어서 A, B 간의 결합보다 AA 그리고 BB 간의 결합이 더 우세해져서 결국에는 얘네들 사이에서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 네, 그게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반응, 그 상태도에서의 다양한 반응들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응고가 되면서 분리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부터 이제 거의 철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좀 유의를 하시면 보면 되는데 이 상태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는데 고체가 알파 베타가 있으면은 얘가 응고가 되면서 상분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시스템 조성 영역 내에서 이제 상당히 특수한 조성 반응이 일어나는 조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인데 공정 조성이 어떤 거냐면은 어, 액체가 있는데 액체가 그 응고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도 응고가 시작이 되는 점이잖아요. 이 점들 중에서 제일 낮은 온도에서 응고가 발생하는 조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때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이게 응고가 되면은 좀 더 우세한 상들 있잖아요. 뭐 베타상이 먼저 형성된다든지 알파상이 먼저 형성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상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 이상 혼합체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정 온도에서 어, 액체 그리고 알파상, 베타상 요 세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평형점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이 두 개의 원소가 이제 화학적 간극이 더 크게 되면은 고상 혼합체의 발생 확률이 크게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제 그 화학적 간극이 더 크면 클수록 이제 알파라든지 베타가 지들끼리 막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알파상 안에 베타상이 이제 줄무늬처럼 쭉 형성돼서 이런 식의 조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공정 조직이 주로 판형 조직 형태로 이제 형성이 되고, 네, 판형 조직으로 이제 이 상태에서 쭉 형성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공정 조직을 공정점을 벗어나게 되면은 한쪽은 이제 용질 원자가 부족해진 케이스가 있을 거고 용질 원자가 많아진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색깔을 바꿔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용질 원자가 적은 지점이 있죠.
상대적으로. 적은 지점 같은 경우는 부족하니까 아가 붙어서 아사할 때 아예요. 그러니까 뭐 아사 뭐 배고파서 죽는다는 거 이제 아사라고 하는데 그 용질이 부족해서 아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요때는 지금 상태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알파가 먼저 형성이 되죠. 알파가 먼저 형성이 되고 이제 공정 조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보게 되면은 여기 알파가 있으면 이 알파들이 쭉 먼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네, 이런 공정 조직이 발생을 하게 되고 반대로 용질이 많으면 과다하죠. 과다하니까 과공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이 과공정 같은 경우는 보면은 베타상이 먼저 형성이 되고 이제 그 공정 조직이 발생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까만색이 이제 베타고 흰색이 알파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까만색에 의해서 줄무늬 조직이 형성돼서 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는 베타 플러스 여기 보면 흰색이 알파들이 줄무늬 판상형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이 구분이 된다. 네, 네, 그게 바로 공정 반응이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포정 반응이라고 있어요. 포정 반응이 뭐냐면은 이제 액체가 여기 있는 건 또 동일한데 이제 그 하나의 액상이랑 하나의 고상이 동시에 반응을 해가지고 네, 새로운 고상이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은 지금 보면은 액체가 이런 식으로 있고 얘가 액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응고되면은 처음에 베타성이 먼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액체가 되고 근데 요 지점에서 더 내려가게 되면은 원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형성되는 게 맞겠죠. 근데 특정 점에서 이제 순수하게 알파상만 형성되는 네, 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식을 적어보면은 액체 플러스 베타가 알파로 간다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의 포정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액체상 처음에 이제 베타상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베타상이 이렇게 쭉 형성이 됐는데 형성이 되고 액체가 있는데 얘가 지금 알파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주변은 다 알파로 바뀌게 될 거고 베타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잔존을 하다가 결국에 이것도 알파상으로 가게 되는 이런 조직들을 가게 될 거예요. 물론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베타가 남죠. 베타가 남을 때의 기구를 보게 되면은 베타가 센터에 남고 나머지가 알파로 되는 네, 이런 식의 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포정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포정 조직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베타상 주위에 알파상이 둘러싸는 형태의 조직이 형성되면은 거의 포정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반응들이 복잡하죠. 뭐 그 이외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많은데요. 뭐 흔히 보게 되는 유테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아까 봤던 공정이고 유텍토이드라고 해가지고 네 공석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고체에서 네, 고체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편정 그리고 이게 편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네 요게 아까 봤던 포정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요 자세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상변태 쪽에서도 좀 더 배울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다는 것까지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일단 상태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상태도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율 고용체 안에서 이제 고체 그리고 액체가 분리됐을 때 그 정량화를 어떻게 하는지랑 그리고 이제 화학 활성도 편차에 따라서 어떤 조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학적 활성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네, 비이상 용액에서의 활동도죠. 네, 그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도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확인했고 그 기초에 베이스해서 이제 철탄소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예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철 상태도를 배울 때 요거를 많이 보게 될 건데 실제로는 요것도
평형 상태도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실제로는 준안정 상태도예요. 네. 실제로 이제 산소랑 철이 들어가게 되면은 평형 상태도는 바로 이쪽이에요. 요게 바로 이제 흑연으로 나타나는 거고, 요게 이제 시멘타이트로 나타나는 상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서 보게 되면 점선 모양으로 이제 상태도가 또 그려져 있죠. 요게 네, 요 점선 모양의 상태도를 선형으로 쭉 그려서 준안정 상태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에너지적으로는 요게 더 안정해요. 평형 상태도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안정 상태도를 우리가 더 많이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분해가 잘 안 돼요. 분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탄화물 분해에 따라서 얘가 형성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있다고 하면은 뭐 주철 같은 데서 네, 탄소 농도가 엄청 높을 때 열 처리했을 때 그때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얘보다는 얘를 네,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태도를 봤을 때 제일 각각 부분을 쭉 나눠 가지고 보게 되면 특징적인 미세 조직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맨 첫 번째로 요 공석 부분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공석 부분을 이렇게 떼서 보게 되면은 감마상의 오스테나이트 구조가 있는데 이 오스테나이트 구조가 처음에는 이제 2% 이상의 대개 한 2.1% 정도의 탄소를 이제 고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점점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탄소의 고용률이 확 떨어져서 페라이트가 되게 되면은 뭐 거의 고용이 안 되죠. 한 0.08 뭐 미칠 건데 요 밑에 상당히 낮은 이제 고용도를 보이고 있어요. 요 고용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스타이트가 페라이트로 변하게 되면서 조직이 공석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공석 반응이 일어날 때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오스타이트랑 감마랑 알파 페라이트가 될 거고 여기서는 감마랑 히멘타이트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그 페라이트랑 히멘타이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뭐 아까 조직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네, 아까 조직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 알파상이랑 베타상이 동시에 나타나서 이제 판상형의 조직으로 나게 되는데 이 조직을 뭐라고 하죠? 네, 라멜라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공석 온도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핵생성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세멘타이트의 탄소 고용도는 정해져 있죠. 6.67%예요. 6.67%고 페라이트는 0.08인치 사실상 거의 0에 가깝고 그리고 공석점이 0.77이에요. 요 점이. 그러면 요 0.0이랑 0.77이랑 6.67 알아요. 그러면은 공석점에서의 페라이트 분율, 페라이트랑 세멘타이트 부피 분율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밸런스를 낮춰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무게가 많이 무겁죠. 그러면은 여기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여기가 M 알파의 비율이 될 거고 여기가 M 세멘타이트의 비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면은 예, 밸런스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 계산식에 의해서 이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알파 페라이트가 88% 그리고 세멘타이트가 12% 나오는 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지렛대 원리가 이런 데도 쓸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라멜라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왜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펄라이트 핵생성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이 핵생성 같은 경우는 초기에 오스타이트 형식 상태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타이트가 균질할 때도 있고 균질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균질할 때는 이런 결정리 계에서 이제 먼저 핵생성이 발생해요. 항상 결정리 계가 그 결정 내부보다 에너지가 더 높아서 불안정하다 보니까 네, 그런 데서 먼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그 오스나이트 결정립 중에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얘가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 결정립이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는 안 일어나고. 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리고 이 펄라이트가 핵생성될 때 보면은 오스타이트 결정입하고 방위 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제 FCC에서 BCC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FCC랑 BCC가 정합이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KS라고 해가지고 KS 관계라고 해가지고 뭐 사람 이름인데 이런 관계에 의해서 특정 방계에서만 핵생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여긴 그림이 쉽게 그려져 있는데 얘랑 이제 정합 관계라는 거 네,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얘가 불균질할 때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불균질할 때는 이제 결정기계에서도 형성될 수 있지만 오스타이트 중앙에서도 이제 같이 핵생성할 수 있어요. 이때 보게 되면은 그 핵생성이 일어날 때 오스나이트 안에서 이제 농도 차이가 있겠죠. 탄소 농도 차이가 당연히 그 액체에서 고체로 면서 이제 탄소가 재분배되면서 오스나이트가 됐으니까 그래서 농도 구배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잔류 세멘타이트 입자에서 그 얘들이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얘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네. 요 불균이 핵생성이 일어나면은 요 상대적으로 탄소가 불결핍돼서 이제 알파가 형성되고 다시 탄소가 과다해서 이제 다시 세멘타이트가 형성되는 이런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네, 그런 그 불균의 핵생성이 일어날 때 그 오스나이트의 재가열 시간이 너무 짧을 경우에는 네, 네, 주로 이런 현상이 이제 제갈 시간이 너무 짧을 경우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전화가 와서 좀 약간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펄라이트 핵생성이 일어났을 때 그 오스나이트 결정기과의 방위 관계가 또 특정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PC 패치 관계, 네, 아까 얘기했던 거 기본적으로 이제 KS 정합 관계도 있겠지만은 요 관계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FCC, PCC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확 관계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석출될 때 나타나는 관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깨끗한 오스테나이트에서 이제 결정 있게 나타났을 때 페르펄라이트 핵생성을 나타내는 관계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멘타이트 계면에서 이제 핵생성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얘는 탄소 농도가 낮은 거고 얘는 탄소 농도가 높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KS 관계 같은 경우는 이 결정립 자체에 예, 방위 관계예요. 이거는 뭐 그냥 그렇다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얘 같은 경우는 그 탄소 농도 차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핵생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펄라이트의 측면 성장 같은 경우는 주변 탄소 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 상대적으로 이제 페라이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이 일어났어요. 성장이 일어났을 때 세멘타이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탄소를 엄청 많이 빨아먹죠. 얘가 6.67%나 탄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탄소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농도가 순간적으로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농도가 확 떨어진 부분에서 이제 페라이트의 핵생성이 유도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페라이트가 핵생성이 되면 페라이트는 탄소를 거의 머금지 못하죠. 그러면 국부적으로 이제 탄소가 다시 높아져서 네, 탄소가 다시 높아져 가지고 페라이트의 핵생성을 네, 세멘타이트 핵생성을 반대로 또 유도를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상반되는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펄라이트가 네,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펄라이트의 핵생성 속도는 어,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증가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무작위로 이게 핵생성이 무작위로 발생을 하게 될 경우 일정한 핵생성 속도는 그 구형을 유지하면 핵성상 초기에 이제 그 결국 핵성장 속도가 나타나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반응 온도가 낮을 때 당연히 핵생성 속도가 증가를 하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응고랑 이제 뭐 재결정이나 네, 그런 핵생성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핵생성 속도가 증가해서 콜라이트 콜로니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 오스나이트 결정기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요 주위에서 이런 핵들이 쭉쭉쭉쭉 다 형성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온도가 어느 정도 감소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드라이빙 포스가 더 증가를 하게 되니까 성장 속도 역시 이게 많아지니까 더 성장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
항상 얘기하지만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은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핵생성이랑 성장 속도가 한계가 발생을 한다는 거.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펄라이트의 성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그래서 여기서 앞부분에서 이제 핵생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성장에 관해서 좀, 아, 성장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등온 병태를 할 때 이제 일정한 속도의 이제 성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응고랑 재결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관행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핵생성이 증가하고 이게 핵생성 증가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그 펄라이트 형성 속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산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관행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펄라이트의 성장 속도 증가하고 그리고 층상 간격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좁아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빨리 생겼다가 사라져 뭐 펄라이트 생겼다가 뭐 세멘테스트 생겼다가 이게 점점 간격이 빨라질 거니까 그게 더 빨라질 거고 그 말인즉슨 요 관계식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돼요? 층상 간격은 관행도에 반비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요 간격이 떨어진 걸 볼 수 있고 위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관행도랑 이제 펄라이트 성장 속도 간의 관계 그리고 층상 간격과 펄라이트 간의 성장 속도 간의 관계가 딱 이런 식으로 보이죠. 요 그래프가 요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반응들이 일어날 때도 보면은 탄소 농도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낮은 녀석하고 산소 농도가 높은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탄소 농도가 낮은 거를 이제 부족하니까 아공석이라고 얘기하고 탄소 농도가 높은 거를 이제 과공석이라고 얘기해서 아공석이 공석 조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 조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 이제 과공석이 공석 조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탄소 조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나이트 입계에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그 그림들 있잖아요. 요 그림에서 왼쪽에 해당하는 녀석이고 그리고 과공석은 네, 오른쪽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아공석 같은 경우는 페라이트가 먼저 입계에서 형성이 되고 펄라이트가 형성이 되고 탄소 농도 네, 그리고 과공석은 입계에서 세멘타이트가 먼저 형성이 되고 펄라이트가 형성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네, 레버룰에 의해서 이제 특정 농도에서 페라이트 분율하고 오스테나이트 분율에 대해서 계산한 식이 있는데 뭐 초석 페라이트랑 펄라이트 분율 계산한 건 위에서 계산하면 되시니까 상당히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고 네, 과공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요 계산하시는 거는 각자 한번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상태도를 보게 되면 평형 상태도는 온도가 네, 온도에 따라서 이제 변태가 되는 거를 시간에 따른 변태를 잘 보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등온 변태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정 온도에서 얘네들가 변태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변태 분율을 이제 그래프 곡선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요건 좀 약간 연력학적인 것도 있지만 실험적인 부분도 좀 들어가요. 그래서 변태 시작되는 부분이 요 선이 되고 변태 끝난 부분이 요 선이 돼서 만약에 온도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은 펄라이트의 변태가 100%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변태 시작 종료 곡선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은 이렇게 완전 변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뚝 떨어질 수 있겠죠. 떨어지게 되면은 오스나이트와 펄라이트의 혼합 영역이 네, 발생할 수 있다. 요 기준점에 네, 요거를 말하는 기준점입니다. 그럼 만약에 온도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그러면 마르텐 사이트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50도 마르텐 사이트가 형성이 되는데 50% 미만에서 50% 미만에 이제 마르텐 사이트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예시가 나타난 그래프가 있는데요. 뭐 각각의 온도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완전 433K까지 네, 여기까지 급냉을 해가지고 50%의 마르텐 급냉하고 20분 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가 마르텐 사이트가 형성이 되겠죠. 마르텐 사이트 형성되고 나머지는 이제 오스트나이트로 잔류하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상이 형성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523K 그러니까 한 요 정도 2번 여기서 이제 쭉 가다가 이제 급냉 100초 동안 유지하고 이제 다시 급냉을 해버리게 되면은 지금 보면 아직까지 데이나이트가 형성되기도 부족한 이제 상태죠. 네, 요 상태에서 이제 냉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 마르텐 사이트, 100%의 마르텐 사이트가 형성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523K에서 500초를 유지하게 되면은 이제 얘가 쭉 갔어요. 쭉 가서 523K 아니에요. 573K예요. 죄송합니다. 573K에서 50%의 베이나트가 먼저 형성이 되죠. 지금 요선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퀸칭을 하니까 마르텐 사이트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873K 네 번째 보게 되면 873K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8초 정도 갔어요. 네, 8초를 유지를 딱 하고 이제 냉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네, 지금 보면 이게 10초거든요. 10초인데 이게 8초가 되면은 얘가 거의 닿았어요. 이미 닿은 상태에서 이제 냉각이 일어나다 보니까 완전한 펄라이트가 형성이 되고 만초가 되면은 당연히 또 펄라이트가 형성이 되겠죠. 이것도 충분한 시간이 갔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임의의 온도랑 시간에 대해서 다양한 미세 조직에 대해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게 얘는 이제 열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후처리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온도가 이제 고온에서 이제 저온으로 이제 쭉 냉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쭉 냉각을 하는 건데 이 냉각 실질적으로 이걸 좀 더 많이 쓰죠. 왜냐하면 우리 그 열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쭉 열처리 뜨뜻하게 데워놓고 그 물에다 담그거나 뭐 오일에다가 담그거나 아니면 액체 기체에다가 담그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속 냉각이 발생할 때 상변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이 필요한데 요걸 바로 이제 연속 냉각 변태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각 속도에 따라서 미세 조직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변태 곡선에도 닿지 않으니까 마르텐 사이트가 형성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펄라이트가 형성되긴 형성되는데 딱 한 절반 정도만 형성되고 나머지는 이제 마르텐 사이트가 형성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펄라이트가 쭉 형성이 되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범위에서 이제 펄라이트가 형성되는 거니까 파인 펄라이트 그리고 얘는 오픈 온도에서 이제 성장 속도가 좀 느리니까 이제 조대한 펄라이트가 형성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냉각 속도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철탄소 상태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쭉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좀 약간 수업을 빨리 끝낸 이유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업에서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좀 일부러 수업을 일찍 끝냈습니다. 그래서 시험 관련 영상은 시험 설명 관련 영상은 제가 그 다른 동영상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이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